김경환의 미치겠을.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문화기획자입니다. 그 문화기획자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문화기획자는 또 하나의 직업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본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기획자라고 하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의적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직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 6년 동안 문화기획자로서 살아오면서 생각한 것들, 봐온 것들, 느낀 것들을 조금 공유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저는 강연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강연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문화기획을 하게 됐냐면, 제 강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나같이 강연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기회가 많지 않아서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희 지역사회에서 강연을 한번 대회를 열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뭘 잘 모르지만 열심히 기획안을 작성해가지고 시청, 시의회, 대학, 기업 등의 제안서를 가져가서 프로포절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안서를 드리고,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라고 했더니 보기 좋게 다 거절당했습니다. 이 일은 똑같아요. 야, 너무 좋아,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없어 라고 다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연대회가 필요 없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다시 기획안을 수정하고 고치면서 기다렸죠. 그러다가 그 고생을 한 8개월쯤 하고 있을 때 청년 컨텐츠 공모전이라는 사업이 떠서 거기에 제가 지원서를 내봤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소액을 지원받아서 지역사회 최초의 그리고 유일의 청년 강연대회 굿보이 스토리를 제가 2017년 6월 30일 날 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기획자라는 타이틀을 달 것도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능력이나 역량을 막 충분히 갖췄던 시절도 아니었어서 행사를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문화 프로그램에. 근데 제가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전혀 못 다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선택했습니다. 제 사진, 제 프로필 사진에다가 휴대폰 어플을 사용해서 손글씨를 썼어요. 제가 또 악필이라 지원바람이라고 그냥 손글씨를 써서 제 프로필 사진을 홍보물로 냈습니다. 강연자를 7명 선발하는 강연대회라고 홍보를 냈는데 과연 몇 명이 지원했을까요? 1명? 0명? 네, 놀랍게도 약 7배수인 40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때 전 느꼈죠. 이거 되는 컨텐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문화기획자로서의 첫 번째 경험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하고 나니까 정말 잘 됐어요. 또 심지어 막 우수한 청년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연도 해주시고, 이게 지역사회 언론을 타면서 라디오, 지역 언론 라디오나 신문에 막 기사로 막 나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아까 제가 프로포절 거절했던 시청과 대학에서 먼저 제안이 오더라고요. 야, 같이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청년을 위한 문화를 기획해보자. 대학생들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보자.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조금 어깨에 좀 벽돌 쌓고 생각해볼게요 했어야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라 냉큼 막 그 기회들을 다 잡았죠. 그래서 당시 저희 시청에서, 지자체에서 했던 청년 축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3일 동안 영보이스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강연을 선보이는 무대의 메인 담당자로 제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물론 기획부터 섭외까지 다 제가 했고, 대학에서는 우리 대학생들의 문화가 많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학생 문화를 좀 융성해 줄 수 없느냐라는 총장님의 또 바람으로 제가 없던 직책을 대학본부에 만들어 주셔가지고 학생 문화 코디네이터라는 일을 1년 반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을 한 9개 정도 런칭해서 진짜 많은 학생들이 막 참여해가지고 총장님이 너무나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3년을 일했는데요. 문화기획으로 번 돈이 4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도 못 번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기획이라는 것의 이면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창의적이고 삶의 질이 엄청 높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마 문화기획자라는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매우 불안정하고 형체가 없는 직업이다라는 그런 시선도 동시에 받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아니, 너도 나도 문화기획자래. 그냥 10만 원짜리 공간 빌려서 작게 소규모 행사를 하는 사람도 문화기획자. 수억짜리 1년을 아예 올인해서 행사를 만드는 사람도 문화기획자. 이러니까 사실 문화기획자라는 직업이 도대체 뭘까? 저도 약간 의문을 가졌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는다. 델롬델의 끝이다라고 느낀 건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나도 문화기획자, 너도 문화기획자 하던 지난 5년 전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딱 오니까 그분들이 뭐 마케터로 가시고 어떤 창업으로 가시고 뭐 개인의 어떤 취업을 하시고 하시면서 결국 진짜 자기 브랜딩과 자기 컨텐츠를 가진 문화기획자들만 남더라고요. 물론 너무나 잘 나가고 대단했던 분들조차도 이 코로나의 벽에 무너져서 힘들어하시는 정말 아쉽고 멋있는 분들 많이 봤는데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기획자라는 직업이 한번 정말 물갈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화기획자 앞에 항상 강연을 붙였습니다. 강연문화기획자.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축제문화기획자, 뭐 국악문화기획자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브랜딩과 컨텐츠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도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힘든 건 돈을 벌기 어렵다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문화기획자로서의 삶의 가장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B2G, B2B로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B2C로 즉 고객과 다이렉트로 내 문화를 소비시켜서 돈을 벌 수 있는 형태의 대중문화를 이끌기에는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지자체나 기업,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문화를 기획하고 그들이 바라는, 원하는 것들을 넣어서 순수 나의 창작물이 아니라 바램이나 요구사항들이 담겨있는 문화를 기획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마 예술 하시는 분들이나 문화 하시는 분들이 다 느낄 겁니다. 내가 순수 예술을 할 것인가, 대중 예술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문화를 만들어준다라는 게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어쩔 수 없이 문화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애로사항이에요. 근데 더 슬픈 건 그런 지역사회나 지자체 기관에서 주는 문화 기획의 일이 인건비가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인건비를 잡지 못하는 사업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문화를 기획한다라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많이 느껴요. 왜? 일을 한 만큼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벌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문화기획자의 삶이. 그래서 문화기획 자체를 본업으로 가져가기엔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강연이나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직업을 가지고 그걸 인풋을 삼아서 아웃풋으로 문화기획으로 가져와서 강연대회나 토크 콘서트로 풀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나의 브랜딩을 위한 일로서 문화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전업으로서 문화기획은 정말 쉽지 않더라. 누군가 이렇게 저한테 응원해줬던 적도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문화를 통해서 누군가의 작은 삶의 일상들을 바꿔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멋있고 대단한 일이다. 정말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내면에 좀 살펴보면요. 정말 힘이 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문화는 유형의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걸 꾸역꾸역 해내도요.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힘든 일이죠. 그런 일들을 제가 6년간 해오면서 많은 문화기획자분들도 만났고 저도 문화기획을 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던 지점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자기 컨텐츠를 문화로서 만들어낼 사람들만 이제 많이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문화기획자의 삶이 자유로운 삶의 질 측면에서 높을 수 있다. 이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평생 안고 가야 될 고민이 아닐까라는 지점들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좀 새로운 이름으로 조금씩 변하고 또 있더라고요. 예. 뭐 그래서 그것도 좀 소개를 한번 나중에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지역사회에서 문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꼈던 건 2021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타지에서 저희 지역으로 와가지고 문화를 또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담은 인터뷰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저희 지역 문화재단에서. 그래서 지역에서 문화를 한다는 것이라는 이름으로 20명의 인터뷰들을 담은 책자가 나왔는데요. 정말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저도 정말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궁금하시면 나중에 책자에 관련된 거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는 나중에 따로 별도로 한번 또 찍기도 할게요.
아무튼 광주에서 문화를 한다라는 것이라는 이야기 책자가 나오면서 저도 타지에서 온 출신으로서 할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담담하게 많이 풀어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는 지금 이 문화기획자가 새로운 형태로 변해가는 모습, 즉 크리에이터라고 이름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과연 좋을까 나쁠까에 대한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화기획자가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면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고 어떠한 사람들의 생각으로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제 주변에 크리에이터라고 하실 만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 이야기할 크리에이터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